1973년 미국의 따뜻한 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 첨단 연구소의 깊숙한 곳에서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괴하고도 매력적인 물건 하나가 세상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구원들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에 밑바닥엔 작은 쇠구슬이 박혀 있고 위쪽에는 빨간 버튼이 툭 튀어나온 투박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귀여운 나무 상자에 선이 꼬리처럼 달려있다는 이유로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손에 쥐고 있는 마우스의 탄생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잠시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이 물건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사무실 풍경은 타자기가 내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매캐한 먹지 냄새,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방 하나를 꽉 채울 정도로 거대했고 시커먼 화면 위로 알 수 없는 초록색 영어 명령어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타이핑해야만 겨우 작동하는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명령어를 외울 필요 없이 그저 손을 올려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하면 화면 속의 화살표가 마법처럼 따라 움직였습니다. 화면 위에 그려진 편지 봉투 모양의 그림을 쓱쓱 누르는 것만으로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죠. 누구나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준 진정한 의미의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릴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릴 이 무시무시한 발명품을 완성한 연구원들은 잔뜩 고무된 채로 미국 동부 뉴욕에 있는 본사의 임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연구원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본사의 경영진은 이 위대한 발명품을 보고 환호하기는커녕 마치 성가신 장난감을 보듯 차갑고 모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은 종이를 복사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근사한 기업이지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장난감 쥐새끼나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복사기 토너의 성능이나 어떻게 더 개선할지 고민하라는 핀잔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세계 최고의 복사기 제국이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이 찬란한 기술들은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덥룩한 수염을 기른 한 젊은 천재 벤처 사업가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였고 그는 본래의 주인이 가치를 몰라보고 버려둔 그 장난감을 고스란히 집어들어 훗날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거대한 IT 제국을 건설하는 든든한 주춧돌로 삼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들을 모두 최초로 발명하고도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기지 못한 채 경쟁자들에게 모든 왕관을 헌납해버린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수.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오늘 밤,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이 쥐고 있는 마우스와 눈앞에 떠 있는 윈도우 창,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 구성까지 이 모든 혁신의 진짜 고향이 사실은 복사기 회사 제록스였다는 숨겨진 역사의 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스스로 미래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그 흥미진진하고도 씁쓸한 시대의 풍경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뿌리를 찾으려면 1960년대와 70년대 제록스가 누렸던 절대적인 권력과 영광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제록스의 위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두 합친 것 이상으로 대단했습니다. 건식 복사기라는 전무후무한 기술을 상용화한 그들은 원본 종이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완벽하게 똑같은 종이가 마법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적으로 전 세계 사무실의 풍경을 지배했습니다. 이 독점적인 기술 덕분에 현금이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왔고 미국 전역에서는 복사한다는 뜻의 일반 동사로 제록스라는 고유 명사가 쓰일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무적 함대의 경영진은 밤마다 깊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미래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를 쓰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창고에 쌓여있는 저 거대한 복사기들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회사의 매출이 증발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아주 선구적이고 위대한 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기존의 복사기 사업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뉴욕 본사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서부 실리콘밸리의 심장부 팔로알토에 새로운 연구소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펠로엘토 연구소, 줄여서 파크의 탄생이었습니다. 제록스 본사는 당대 최고의 두뇌를 가진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을 막대한 자금력으로 싹쓸이하듯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산이나 당장의 수익성은 본사에서 모두 책임질 테니 인류의 10년 뒤 사무실이 어떤 모습일지 마음껏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파크 연구소는 말 그대로 천재들의 자유로운 해방구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엄격한 출퇴근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고 동부의 금융가처럼 딱 떨어지는 정장과 넥타이를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구멍난 청바지와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빈백 소파에 파묻혀 밤을 새워가며 미래의 기술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존의 관습과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창의적인 용광로 속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발명품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개인용 컴퓨터의 교과서라 불리는 개념부터 시작해 앞서 말씀드린 마우스,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 보이는 글꼴 그대로 종이에 인쇄되는 레이저 프린터, 복잡한 코드를 쉽게 묶어 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고속 인터넷의 조상격인 근거리 통신망 기술까지. 현대 IT 산업의 뼈대와 핏줄이 되는 모든 핵심 기술이 1970년대 제록스 파크 연구소 단 한 곳에서 이미 완벽한 형태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영광과 혁신의 발걸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을 직접 두 손으로 빚어내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서부의 실리콘밸리에 있었지만 그 기술을 상품화하고 시장에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부 뉴욕 본사의 보수적인 경영진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이 1973년에 모든 기술을 집약해 만들어낸 알토라는 컴퓨터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타사의 컴퓨터들이 커다란 옷장만 한 크기의 숫자 계산이나 겨우 하던 시절에 알토는 현대의 모니터와 본체, 마우스와 키보드의 형태를 고스란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면상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서로 다른 책상에 놓인 알토를 케이블로 연결해 네트워크 게임을 즐기며 사내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1970년대의 달력 아래에서 이미 1990년대, 아니 2000년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성과를 보고받은 뉴욕 본사 임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혁신적인 기계를 보고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환호하기는커녕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갤 뿐이었습니다. 기계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사 임원들의 눈에 이 작고 똑똑한 기계는 자신들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고 있는 복사기 사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끔찍한 암살자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책상에 이 작고 세련된 기계를 올려놓고 화면으로 문서를 읽고 마우스로 텍스트를 수정하며 이메일로 결제를 주고받는다면 대체 누가 사무실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복사기까지 걸어가서 굳이 종이를 인쇄하고 복사하겠냐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본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 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제록스의 경영진에게 컴퓨터란 그저 자신들의 거대한 종이 복사기를 조금 더 빠르게 제어하고 고장을 진단하는 부속품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분석하자면 자신들에게 막대한 보너스와 명예를 안겨주는 그 안전하고 거대한 종이 복사기 시장이 영원히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심각한 확증 편향에 갇혀 눈앞의 진실을 보고도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본사의 경영진은 수조 원을 호가할 가치를 지닌 이 위대한 발명품 알토를 대중시장에 출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을 바꿀 보물을 애써 캐내어 놓고는 기존의 낡은 가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어둡고 퀴퀴한 지하실 창고에 처박아둔 셈입니다. 이들은 이 위대한 컴퓨터를 단지 사내 업무용이나 일부 대학 연구소에 기증하는 용도로만 한정해버렸고 연구원들의 가슴속에 타오르던 혁신의 불꽃에는 차가운 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그렇게 먼지가 쌓여가던 혁신의 기술은 시간이 흘러 운명의 1979년 12월 역사의 흐름을 바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시 작은 차고에서 시작해 꽤 주목받는 신생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차세대 컴퓨터를 개발하다가 심각한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컴퓨터를 일상 가전처럼 쉽게 다루려면 기존의 텍스트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뾰족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 고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잡스의 귀에 아주 흥미롭고 자극적인 소문이 들려옵니다. 실리콘밸리 구석에 위치한 제록스의 연구소에 가면 마치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미친 기술들이 쓰이지 않은 채 썩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잡스는 특유의 뻔뻔함과 협상력을 발휘해 제록스 본사에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조만간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애플의 주식 10만 주를 상장 전에 아주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특혜를 줄 테니 그 대가로 당신네 연구소 내부를 우리 개발팀이 딱 2번만 샅샅이 구경하고 기술 시연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제록스 본사의 임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안 그래도 통제도 안 되고 쓸데없는 연구에 돈만 쏟아붓는 골칫거리 연구소였는데 그곳을 한번 구경시켜주는 대가로 유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거저 얻게 생겼으니 이보다 완벽한 장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록스 임원들의 전폭적인 허락과 지시하에 스티브 잡스와 그의 개발팀은 제록스 파크 연구소에 굳게 닫힌 빗장을 열고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당시 연구소의 핵심 개발자들은 저 야심 넘치는 젊은 도둑들에게 우리의 피땀 어린 핵심 기술을 보여주면 모든 것을 뺏길 것이라며 끝까지 시연을 거부하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주식 수익에 눈이 먼 뉴욕 본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연구원들은 굴욕감을 삼키며 마우스를 쥐고 화면을 조작해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부드러운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마우스 포인터 그리고 직관적으로 겹쳐지는 윈도우 창들을 본 순간 스티브 잡스는 말 그대로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연구실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벅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아직까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숨겨두고 있었냐며 당신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발견을 해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격이라며 놀라움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잡스는 그 시연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개인용 컴퓨터의 미래이자 세상을 통째로 바꿀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연구소를 빠져나오자마자 애플의 개발팀을 모두 불러 모아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매달렸던 프로젝트와 설계도는 모조리 쓰레기통에 처박고 오늘 제록스에서 본 그 인터페이스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더 저렴하고 더 완벽하게 백지에서부터 다시 만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록스가 10년의 긴 세월과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완성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가치조차 몰라보았던 보물 같은 기술들을 단 몇 시간의 참관 만에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한 비전으로 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미친 듯이 갈고 닦아 1984년 IT 역사의 전설로 남은 매킨토시를 세상에 화려하게 내놓으며 정보혁명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애플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젊은 빌 게이츠 역시 매킨토시의 운영체제를 들여다보고는 제록스가 창조해낸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원리를 단박에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개발해 전 세계 PC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며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머쥐게 되죠. 훗날 종이 복사기 시장의 쇠퇴와 함께 껍데기만 남게 된 제록스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자신들의 고유한 기술을 훔쳐갔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늙고 지친 거인에게 너무나도 냉정하고 뼈아팠습니다. 법원은 아이디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으며 제록스 스스로 그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방치하고 대중화하지 않은 책임을 남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가치를 몰라서 길가에 내다 버린 돌멩이를 남들이 주워가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세공에 꽃피운 것을 이제 와서 억울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경영학계와 수많은 비즈니스 전략가들은 제록스의 이 허망한 몰락을 두고 혁신 기업의 딜레마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슬픈 교과서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똑똑하고 잘난 엘리트 임원들이
눈앞에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한낱길가의 돌멩이 취급하며 발로 차버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속에는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개인과 기업이 뼈에 새겨야 할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나쁜 성공의 달콤함에 너무 깊이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록스는 복사기라는 기계를 기업에 빌려주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와 마진율이 엄청난 비싼 토너 판매로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시장을 개척하는 험난한 고통을 감수하느니 현재 회사에 황금을 낳아주는 현금 창출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훨씬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잘 굴러가고 있는 바퀴를 굳이 고치려 들지 말라는 전통적인 경영의 격언을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사기라는 바퀴를 열심히 닦고 조이는 사이 세상의 도로는 이미 마차가 다니는 흙길에서 자동차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대로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혁신이 일어나는 현장과 결정을 내리는 본사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젊은 연구원들은 이미 미래의 언어로 호흡하며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지만 뉴욕의 윗선 임원들은 여전히 과거의 재무제표와 단기적인 이익률이라는 낡은 잣대로만 모든 것을 평가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재를 한 공간에 수백 명씩 모아놓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다 한들 그 천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낯설고 이질적인 혁신의 언어를 열린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경청의 귀가 윗선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혁신은 결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서서히 썩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시야가 고객의 본질적인 필요가 아닌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 그 자체에만 좁게 갇혀버린 오만함에 있습니다. 제록스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복사기를 파는 회사로 너무나 엄격하고 비좁게 한정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고객들이 진짜 원했던 가치의 본질은 잉크 냄새가 나는 복사기라는 쇳덩어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이 원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빠르고 편리하게 공유하고 보관하는 것이었죠. 만약 제록스의 임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복사기 제조사가 아니라 인류의 정보 관리를 돕는 회사라고 더 넓고 유연하게 정의했다면 어땠을까요? 컴퓨터와 마우스 그리고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복사기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가장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제록스의 가장 강력하고도 매력적인 핵심 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철도 회사들이 자신들의 업을 운송업이 아닌 기차업으로 한정짓고 철로 주변의 땅만 사들이다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산업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진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로 제록스 역시 스스로의 틀에 갇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제록스는 2000년대 들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으며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전 세계 사무실의 규칙을 정하고 IT 산업의 군림자로 군림하던 그 위대한 이름은 이제는 수많은 사무기기 시장의 평범한 브랜드 중 하나로 조용히 명맥만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제록스 연구소에서 자신의 비전이 거부당하는 뼈아픈 좌절을 맛보고 과감히 회사를 뛰쳐나온 젊은 천재들은 뿔뿔이 흩어져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페이지 기술을 개발했던 존 워녹과 찰스 게스케는 문서의 표준이 된 PDF와 이미지 편집의 대명사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를 창업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더넷 네트워크 기술을 발명했던 반 매트칼프는 전 세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전설적인 기업 스리콤을 세웠습니다. 제록스는 인류에게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예쁜 포장지까지 다 씌워서 건네주었지만 정작 그 리본을 풀고 축배를 든 주인공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던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전부다. 혹은 세상을 압도할 만한 기술력만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아주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제록스의 지난 역사는 우리 곁에 다가와 아주 서늘하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은 자본만 충분하다면 세상 어디에서든 살 수 있지만 정작 그 무형의 기술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세상을 바꿀 폭발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그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눈과 실행력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터나 일상 속에도 제록스의 엉성했던 첫 마우스처럼 누군가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장난감이나 성가신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보석 같은 재능이나 기회가 조용히 숨쉬며 굴러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이 현재 내가 가진 익숙한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당장 뚜렷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록스의 최고 엘리트 경영진이 범한 이 천문학적인 실수는 결코 50년 전 뉴욕 마천루 꼭대기에서 벌어진 그들만의 멍청한 코미디가 아닙니다. 변화라는 불확실성이 두려워 과거의 익숙한 성공 공식 뒤에 비겁하게 숨으려 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물결을 애써 깎아내리고 폄하하려는 우리 모두의 내밀하고도 나약한 본능을 그대로 비춰주는 뼈아픈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모니터 앞에 앉아 일상을 정리하며 마우스를 움직이실 때 잠시만 이 숨겨진 이야기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이 작은 조작계 뒤에는 자신들이 힘들게 재련해낸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스스로 알아보지 못한 거대 기업의 오만한 눈물과 그 미세한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한 청년의 광기 어린 통찰력이 켜켜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변화는 늘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순간 몹시 불편하고 낯선 얼굴을 한 채 무례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껄끄러운 불편함을 기꺼이 환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자만이 미래라는 왕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제록스가 수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쏟아부어가며 후세에 남겨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귀중한 걸음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넓은 시야로 일상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는 통찰력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편안하고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